장누수를 막지 못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아픈 사람이 99%는 장누수이다. 예, 강신용 의사께서 책을 내셨네요. 약물이 장누수를 만든다. 장누수를 만드는 다양한 가공식품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물이 장누수를 만든다. 이런 약.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약물은 보편적이고 편리한 증상 완화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번역하는 약물들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항생제 아스피린,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에서 점막염증과 출혈을 유발하고 장벽을 보호하는 점액, 좋은 프로스타글란딘 PG1을 생성을 억제시켜서 위와 장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한 위와 장벽의 염증을 일으키며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팽만감,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 위식이질환, 궤양, 위장 출혈을 유발하고 장내에 공생하는 세균들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서 장벽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장누수가 발생하면서 전신질환이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지만 장누수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가장 큰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가장 큰 몇 가지의 장누수를 일으키는 이 약물들을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건데요.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항생제, 뼈가 부러져서 정형외과를 치료받거나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생겼을 때, 또 각종 바이러스 세균에 또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항생제는 큰 성과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특효약은 아니다. 항생제가 장누수를 만든다. 항생제에 이렇게 맞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가서 세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은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게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현대 시대의 이 현대의학에서 큰 맹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만 진정한 건강을 갖는데 온갖 질병의 이런 명칭들은 수없이 많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걸 일일이 이 항생제를 맞추어서 그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세균만 박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내에 유익한 균들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또 다음에 올 내성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세균들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처방된 그런 약물들은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려서 더 건강을 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부득이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 얘는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따르되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항생제 복용을 1일 2회 처방받았다면 아침에 1회, 저녁에 1회 항생제를 복용하고 유산균은 점심때에 복용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브레스를 포함시키는 게 좋은데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종에 속하는 많은 균이 항생제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때 함께 복용하면 건강한 장내 세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군을 보충하자 이 말이죠. 아군까지 같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진통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진통을 만들어내는 진통소염제 NSAID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아서 통증을 느낄 때면 진통소염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벌써 8년째 넘게 먹어왔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게 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통소염제를 먹는다. 그러면 진통소염제가 어떻게 장노수를 일으키나? 이렇게 세포 붕괴, 그래서 아르키돈산, 오메가6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는 COX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는 혈관의 내피세포, 위점막, 콩팥 등에 존재하면서 통증과 염증의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데 필수 역할을 한다. 이 COX 효소는 COX1, 2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1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관여, 2는 염증과 관련된 것을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는 NSAID, NSAID 계통이라고 부르는 소형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장기적인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경우에 장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진통소염 위의 사례 환자도 8년 동안 소화 기능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위산분비 억제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제가 25년, 30년 가까이를 먹었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내가 계속 더 읽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려니 현대의학에 신뢰하는 마음들이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늘의 반 이상을 야근을 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한자리에 있다. 또 군것질, 컵라면,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소화도 되기 전에 잠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서 배변도 안 되고 그래서 현대인은 4명 중에 1명 꼴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산분비 억제제가 제산제 혹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에 걸렸을 때 위산을 억제시키는 처방약이다. 이런 것을 뭐 시메트린, 잔타, 교란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즘은 발암성이 얼마나 또 드러나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임상도 안 된 것들을 그냥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또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작용이 엄청 커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식도 쪽으로 오히려 이게 닫혀버려서 하부 식도 관략근이 열려서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열려버리니까 닫혀야 되는데 열려버리면 식도가 손상이 된다는 거죠. 위장의 변화가 이렇게 되네요. 이 약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 듯하고 음식을 넘기는 게 다소 쉬워졌을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소화 불량이 생긴 느낌이 든다. 이를 한방에서는 담적이 온다라고 하는데 위산을 억제하면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산은 위로 들어온 음식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이것이 억제되면 살균되지 않는 나쁜 균들이 장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때 나쁜 세균이 과다 증식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장누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장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흡수가 저하됨으로써 영양 결핍이 나타나기도 한다. 근육통과 당뇨병을 가져오는 스타틴 계열의 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지혈증의 치료에 주로 쓰이는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HMG, CoA 환원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그런데 스타틴 계열의 약은 고지혈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을 때에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정상화하려면 고혈압 약처럼 평생 복용해야 돼. 이게 큰 문제군요. 스타틴이 일시적으로만 낮추는 것이지 치료에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LDL과 HDL인데 HDL 수치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스타틴에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 약 10에서 15% 근육통. 그래서 부작용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긴다. 이렇게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소변이 코카콜라 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면 신장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이 스타틴의 간독성 유발하고 이것은 또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보고된다. 이 스타틴이라는 것을 아주 위험성이 있는데요. 각종 염증성 질환의 근원인 피임약은 수백만 원의 가임기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한다. 피임약은 합성 호르몬으로 먹는 즉시 인체에 즉각적인 생물학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장내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약이 장내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피임약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물일 경우에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 5년 이상이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갑상선 호르몬과 혈액 내의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항산화 물질이 고갈이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장내 문제가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장누수를 일으킨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요인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이유로 장누수를 만드는데 급성 혹은 만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에 장내 축의 변화가 생기면서 담적,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위장질환, 음식 거부 반응 등이 발생한다. 장누수. 콜티졸 인해서 장누수가 일어난다. 스트레스, 소화불량, 장내 세균 불균형, 그러면 유익균이 감소되고 소화 분비가 저하되어지고 장벽 손상이 생긴다. 장누수가 생기는 거죠. 소화에 치명적인 스트레스는 특히 우리 위장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단단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음식물이 위와 소장에서 부패되면서 과증식된 세균이 장으로 내려가 염증을 일으키면 장누수로 일으켜진다. 스트레스가 소화에 미치는 영향은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이 생기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어서 발효 과다 독사 증가하고 전신에 염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위산 분비 저하와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위장 질환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생겨진다. 콜티졸은 장 속에 사는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의 증식을 늘림으로써 장누수를 유발하게 된다. 스트레스. 이외에도 장 호르몬의 분비 변화, 장 신경계 조절, 소화기관으로 혈류 저하, 장내 세균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스트레스는 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장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는 스트레스 신호를 인지한 후에 신경전달 물질과 염증 유발 사이 사이토카인 분비를 하면서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비만세포는 인체 중에서 외부와 접촉하는 기관들인 위와 장, 피부, 호흡기 등에 존재하면서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이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비만세포를 자극한다. 이때 비만세포 내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렇게 비만세포는 소화기관의 위와 장, 호흡기관인 코와 기도 등 인체가 외부와 접촉이 빈번한 장기에 존재하면서 인체의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이다.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주 요인이 되는 면역세포로 신경전달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킨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소화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위로 가는 혈류량을 줄인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속에 있는 60조 세포의 영양분으로 사용된다. 세포의 영양분으로 되는데 사람은 스트레스 인지하게 되면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음식을 소화하는 일은 덜 중요하게 여겨서 소화 기능을 억제시킨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하니 생존에 더 필요한 것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세균 장 운동이 저하되면
담적을 포함한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장누수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산 분비, 소화 효소, 담즙이 줄어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즉시 위산 분비가 저하된다.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소화 효소와 담즙 분비도 함께 줄어든다. 위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살균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산이 저하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굿 힐링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감정과 위산 분비 사이는 관련성이 크다고 말한다. 즉 감정이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위 운동을 억제시켜서 위 내용물의 배출을 지연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위 운동이 억제된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되어 여러 위장병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도 화가 나거나 분노, 두려움, 통증, 불안감을 느낄 때 혹은 강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위 배출이 늦어진다. 위 배출 지연은 속쓰림, 역류성 식도, 삼키기 어려움, 팽만감, 트림, 구토, 식욕 상실, 칸디다 증식, 소장에서의 박테리아 증식, 나쁜 세균들의 증식을 촉진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장누수가 전신질환을 만든다. 전신질환. 결국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이 있다면 풀 수가 있다. 통증을 동반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은 구체적으로 진단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장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15는 0에서 15%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앓으며 약 87%가량이 장누수를 앓는다. 세균 과다 증식.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15. 소장 세균 과다 증식증이란 우리의 소장 속에 있는 세균이 과다 증식된 상태를 말한다. 고지방 식당, 설탕, 가공, 또 알코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15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세균 과다 증식 상태에 되면 장누수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다. 우리 장 속에는 천조가량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 천조가량.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소장내 세균 과다 상태는 장내 세균 과다 증식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발효 가스 생산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증식은 대부분의 위장 질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장내 염증이 생기고 장내 세균 불균형이 발생하면 인체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데 이 스트레스가 위의 반응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 위염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도 힘들게 하여 소화불량까지 만들게 된다. 장내 세균 불균형의 가장 흔한 형태가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인데 이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가스, 팽만감, 변비, 설사, 속쓰림, 복통, 메스꺼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세균 과다 증식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고지방 스트레스, 약물, 위산 저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누수가 생기고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게 되어진다. 가스, 팽만감, 구취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되면은 입에 냄새가 많나요? 복부가 팽만하나요? 가스가 많이 차나요? 아마도 그 세균의 잘못된 언밸런스, 유해균이 많다는 거죠.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팽만감이 생기고 이제부터 장누수가 어떤 전신질환을 유발하는지 그런 전신질환들과 증상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아마도 장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신질환들을 보며 내 이야기다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번 장을 통해서 자신의 증상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누수를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누수 15를 알아서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누수 진정한 답을 장누수가 위장질환을 만든다. 원래 30세 된 이 사람인데
30세지만 6개월 전부터 소화불량해서 20대에는 쇠도 먹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6개월 전부터 이상해졌다, 찝찝했다는 거죠. 위장질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장누수에서 스트레스 15 장염증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약물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 몸의 소화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역류성, 그리고 거꾸로 간다는 것은 이거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당장 밥을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숟가락을 놓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고통이 시작돼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찝찝함, 또 괜히 먹었다는 생각, 스트레스, 이 사례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인 15원인이다. 세균 과다 증식. 위와 뇌를 연계하는 신경계가 손상을 입는 경우에도 관력근 조절에 실패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많이 나타날 수 있고, 하부 식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음식물이 역류하는 그림인데 식도가 위에는 닫히고 이렇게 되는데 열려버리면 역류가 되는 거죠. 위에는 딱 막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소화가 잘 되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저하시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 아침 점심 식사를 거른 후에 저녁을 폭식을 하는 경우에도 위내의 압력을 올려서 역류 가능성을 높인다. 식후 3시간이 되지 않아서 취침하는 습관이나 늦은 시간의 간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식후 한 3시간 이상은 지나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관리가,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어떤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날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들은 가장 먼저 위로 들어온다. 이때 위산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이렇게 제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역류성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복부에 백만감, 메스꺼움, 트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불량이죠. 위산 분비 저하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소화불량, 속쓰림, 위산 역류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다음적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또 가스가 차고 구취가 나고 그래서 변비, 설사,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의 기능 저하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소화불량 담적이다 하는 거죠.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하루 종일 불편한데 두통이나 치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예민해진다라는 거죠.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장의 염증이 장 운동을 바꿔서 가민성 장 증후군을 유발한다. 가민성 장 증후군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변비, 복통, 염증 수치, 장 운동이 정체되고 그러면 또 설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에 장에 염증이 생겼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가면성 대장 증후군은 그런 장 운동 조절에 이상이 생긴 경우인데 한국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러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발생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데 잦은 복통과 원활치 못한 배변으로 이렇게 비만세포에 문제가 생긴다. 가민성 장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사과 등 생과일, 유제품, 콩, 지방식품, 브로콜리, 마가린, 양배추 이런 것들이 가민성 장을 악화시킨다.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비만세포는 소화기관인 위, 장, 호흡기관인 코, 기도 등 인체가 외부와 접촉이 빈번한 장기에 존재하면서 인체의 1차 방어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의 하나이다. 비만세포는 알레르기의 주 요인이 되는 면역세포로 신경전달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먹는 것도 어떤 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가스를 차게 만든 이런 것들이 가스를 차게 만든다라는 것들이죠. 염증성 장질환은 그런 성
장내 세균들은 우리 몸 대부분의 면역 조절을 담당한다. 그런데 장누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 몸에 면역이 불균형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 조절 세포인 T레그를 예를 보면은 이 세포는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세포다. 만약에 장내에 유익균이 우세한 상태라면 유익균의 대사에 의해 생성된 단세 포화 지방산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우리 몸에는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장누수가 일어나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유해균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나중에는 크론병, 궤양성, 루푸스, 류머티즘, 자가면역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가 뇌 질환까지도 만든다라는 거죠.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잘못된 거 파스타, 면 이런 거 먹고 오면은 더 잘못되겠죠. 이런 예들이 장누수가 뇌질환을 일으키는 과정은 장누수는 장염증이 생기고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되면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면, 우울증, 자폐증, 발달장애, 치매,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뇌의 방어장치는 뇌, 수막, 척수, 피부 이렇게 있는데 뇌의 1차 방어장치 두 격을 이렇게 있는데 뇌의 2차 방어장치가 혈내 장벽인데 이것에 누수가 생겨버리면 치명적으로 머리까지도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장누수가 뇌 누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장이 잘못되면 조눌른이라는 것이 이 효소가 분비되면서 유해균이 노출되어서 장벽이 열려버린다는 건데요. 면역 반응이 그렇게 생기게 되어지고 뇌가 누수까지 그 혈내 장벽은 장누수와 동일 원리 작용으로 혈류 속에 조눌른이 혈내 장벽을 열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염증이 생겨서 만성신경염증이 두뇌 질환에 온갖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장질환이 머리 질환까지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염증 유발로 인해서 뇌질환이 생기는 경우에 장의 감정은 곧 뇌의 감정이다. 이렇게 뇌 염증 유발 기전은 염증 유발원이 입에서 장으로 들어가서 장염증이 이 장누수를 통해서 전신성으로 들어가서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뇌신경에 뇌세포의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뇌질환을 유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지는군요.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겨나는 뇌질환 염증 단계에 따라서 저음 단계에서 아주 큰 단계까지 불안, 초조, 두통, 편두통, 뭔가 염증 단계다. 우울증이 생긴다. 자폐성이 생긴다. 조현병이 생긴다. 알츠하이머, 나중에는 뭐 파킨슨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고 뇌의 염증이 증가해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 참 좋은 염증 제거의 제품, 강황 제품 같은 것들이 참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해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전신성 염증 오늘날 이 40대 50대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 불만, 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 생산이 저하돼서 뇌신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런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로토닌은 기분 좋게 만들고 또 멜라토닌은 밤에 뇌의 10%, 장의 90% 존재하는 세로토닌은 낮에 활동하는 전달 물질로 밤이 되면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햇빛이 차단되는 순간에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어두울 때 분비된다고 해서 밤의 호르몬이라고 하고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우리 몸이 밤에 잠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합성량이 적으면 불면증을 유발한다.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골수세포, 림프구, 상피세포 등에서 합성되기도 한다.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자전설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유해균의 수가 많아지면 세로토닌의 전환율이 저하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적어진다. 행복
호르몬이 적어진다는 거죠. 낮에는 세로토닌, 밤에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이 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한다. 이렇게 내지를 하는 신경쓰리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체한 듯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듯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뇌는 몸의 신경세포들의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는 호흡에서 걷는 것과 다양하다.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주신경이다. 미주신경은 심박동에서부터 소화, 효소, 분비, 장운동까지도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주신경이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뇌의 활성화를 줄여서 미주신경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미주신경 활성화가 오랜 시간 억제되면 많은 소화 기능들이 저하되고 또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5가 그런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뇌의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장누수가 자가 면역 질환도 만들게 되어진다. 결국은 자가 면역, 자기 몸을 공격한다는 거죠. 장누수 자가 면역을 어떻게 건강한 장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세포가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되면 이렇게 아주 벌어지면서 온갖 이런 이 잡된 것들이 나쁜 음식들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이 공격을 미주신경을 통해서 머리까지도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가 면역제를 어떻게 만들어지냐?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없다. 소화가 안 되면 장을 자극한다. 또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혈류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진다. 면역이 신체의 자기가 아닌 비자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서 비자기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같은 미생물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 암과 같은 비정상적인 것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민족세포.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가 발생하면 무너진 장벽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이 들어오게 된다. 뭐 세균들, 독소들, 노폐물, 화학물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기와 비자기로 있다.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질환. 그래서 면역이 균형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면 이제 감염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래서 비자기는 침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는 또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항원이 이렇게 일하는데 정상적인 면역 반응과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떠냐? 정상적인 반응은 항원이 침투했을 때 항체가 생성이 되어서 그래서 항체가 침입한 항원을 제압을 해버린다.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